개벽이 찾아오리라. 우리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 18개 시군을 돌았는데 그 마지막 종착역인 춘천에 와 있습니다. 근데 춘천의 지금 상징물 중에 하나인 이 아름다운 의암댐. 근데 왜 이게 의암댐인 줄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의암이라는 분은 춘천에서 태어나신 유인석 선생님을 가르치는 말이죠. 19세기 말기에 정말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일어난 세력이 우리 소위 말해서 농민들, 동학 농민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이제 처참하게 왜군에 의해서 괴멸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민비씨의 사건이 일어나고 뭐 몇몇 낭인들이 그냥 궁정을 쳐들어가서 국모를 죽이는 그런 사태 나오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땅의 지식인이었던 유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전까지 그냥 동학군을 탄압하고 동비라고 부르고 뭐 하여튼 그렇게 동학군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을 보냈던 사람들이 그때서야 동학군이 옳았다. 뒤늦게 유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한발의 의병이란 말이죠. 의병 운동을 최초로 조직적으로 주도한 분이 바로 이 의암 유인석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국에 명을 내려서 제1로 의병을 일으키든가, 두 번째로 거지수구라 이 땅을 버리고 저 구토인 만주로 가서 거기다가 독립 새로운 기지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정치명, 목숨을 스스로 끊어라. 그 메시지를 우리나라 그래도 유생들이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다 받아요. 그러고 유인석 선생은 군대를 일으켜서 충주를 점령하고 아주 사악한 관찰사 김규식을 처단하고 북진을 해서 초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압록강을 넘어서 만주까지 가게 됩니다. 서간도를 그때 최초로 개척했고, 그 뒤로 우당 이회영 선생이라든가 석주 이상용 선생님께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유인석 선생이 만드신 거죠. 그러고 나서 유인석 선생은 나중에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대한의군 13도 도총재가 되는데, 바로 그 도총재로 있던 그 조직의 군대 대한의군의 참모 중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중근이죠. 그리고 안중근의 의사에 의해서 이토시로부미가 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미의병 이래로 조선의 유자들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생각을 하고 항의를 할 수 있었던 그 구심점이 바로 강원도의 힘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이 18개 시군을 다 돌고 이 춘천 땅에 와서 생각을 해볼 적에, 여기서 우리는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야말로 새로운 의병을 일으키고 새로운 개벽을 일으키고 새로운 국토를 만들어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원도 지역에 지금 그 환경과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골프장 문제,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그리고 강원 지역을 쭉 따라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그걸 서울로 연결하기 위한 송전탑 문제, 그리고 그 과정 요소의 양수발전소 문제나 이 기후위기와 상관없이 개발과 성장을 목표로 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의 분산 정책이나 경제 성장에 대한 다른 관점 없이 지역을 그냥 마치 개발 창고라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으로 생각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은 이곳에 보내고 서울로 집중하는 그런 문제들이 강원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환경 문제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야말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연의 순환 체계가 가장 왕성하게 보존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리고 이 지역이 없이는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건데, 이 지역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있는 중이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게 별 맥히질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특히 사업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에게 무슨 혜택을 줄 테니 이걸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도 잘 먹히지 않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이걸 극복하려면 사업을 결정할 게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공론화해서 할지 말지를 모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뭐 개발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한 역사의 과제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그래도 주민들이 그러한 무차별한 그런 발전이라는 것이 결국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강원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제 그 부분들을 깨닫고요. 이 사업의 낙수 효과를 많이 가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됐었고, 위법, 탈법, 불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는 잘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이 경제적으로 소외되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 얘기만 하면 자꾸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후 변화와 관련 지어서 이 지역의 이 환경 문제가 엄청난 이슈라고 하는 것을 이 전 국민이 좀 깨달아 주셨으면, 우리가 강원도를 특별히 보호해야만 이 나라가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마존의 그냥 흐르는 물과 그 방대한 숲이, 그것이 없어지면은 지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도 무자비한 그 개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강원도 참 딱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지난 10월 26일 날 해남 땅끝에서 시작을 해서 8개 도에 18개 시군을 훈련을 했습니다. 대행진을. 그 대행진을 마무리하는 행진을 순천사게 됐는데 강원 대행진 라고 이름을 붙였죠. 상당히 의미 있는 행진이죠. 마지막이니까, 그렇죠? 근데 왜 강원도가 왜 맨 마지막이 됐을까요? 아니요, 제 고향이 강원도래요. 그래서 제 고향이 삼척입니다. 삼척인데 삼척의 그 맹방해수욕장에 명사십리 얘기를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강원도에 참 많은데 이게 다 저렇게 자본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 것이 너무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얘기를 해가지고 왔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개벽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제안한 삼강오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총 행복과 농산체 개벽 대행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우리 국민총 행복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득 수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 수준에 비해서 국민 행복도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사람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소들 가운데서도 우리 농산어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농산을 책임져야 된다. 먹을거리에 대한 그런 위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 요즘 흔히 말하는 지역위기, 지역 소멸위기, 이 세 가지 위기는 적어도 농산어촌이 자기 역할을 해서 해결해 줘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래서 저희가 이런 제목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위에 맨 처음에 적은 것이 우리가 이제
농촌 주민의 행복권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될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선 몸이 아픈 병원에 갈 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필요하고, 또 잠을 자기 위해서는 주거가 필요하고, 또 돌봄, 특히 노인들 돌봄이 지금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잘 충족이 돼야만 농촌 주민이 행복할 수가 있는데, 우리 농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니까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쌤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같이 살면서 보니까 이런 행복권을 보장하기 전에 더 이상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 한 얘기가 온 천지에 지금 주민, 우리 민회에서 나오는 얘기. 아까 우리 환경 파괴가 대표적인 사례지만은, 그건 막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행복하게 안 해도 좋으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맞습니까?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이 농촌 주민 행복권이라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과제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공익기여직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형태를 이제는 화석연료 의존한 농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는 생산량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농민들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그것을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민회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토종 씨앗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토종 씨앗도 그냥 보존이 안 됩니다. 토종 씨앗을 보존하기 위한 지원을 해야 되죠. 지금 농업 분야에 잘못 사용되고 있는 생산 보조금을 정리를 해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을 해라는 얘기. 그러면은 아까도 한 얘기가 뭐냐면 저 동네 20호인데 트랙터가 10대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20호 사는 동네에 트랙터 10대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이것을 그럼 왜 가능하냐? 2차 보전이라는 형태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농협에다가. 그러니까 농협이 농기계를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싹 없으면은 내가 생각할 때 그 동네 트랙터 한 대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농민들이 빚질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농민들 빚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빚이 기계값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생산주의 농정이다 이거지. 여러분들 여기도 보니까 의양 케이블카가 있더라고요. 그거 다 타보셨습니까? 그럼 누가 타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도 별로 안 탈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 케이블카가 운행 중이거나 건설 중인 것이 50개랍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케이블카는 굉장히 반대가 많아. 그래서 지자체들이 뭘 하냐면 케이블카를 안 하고 뭐래요? 출렁다리를 만들어. 출렁다리는 환경 파괴 상당히 작잖아요. 여기다가 꽂으면 되니까. 출렁다리는 우리나라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0개가 있습니다. 200개. 200개가 있고 지금 20몇 개가 건설 중에 있어요. 농촌의 시군 얘기하면 한 시군에 출렁다리가 2개씩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국민은 맨날 출렁출렁 살아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하자면 지역개발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지역개발 사업, SOC 사업 이런 것들 이제 그만해라. 이제 충분하다. 지역개발 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하고 출렁다리 만드는 이런 케이블카 만드는 일 이런 일을 그만하고 그 돈을 뭡니까? 농촌 주민들에게 월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씩을 지급하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물론 그걸로 우리 농촌 주민들이 뭡니까? 부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생활이 안정돼서 우리 농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농촌 주민 자치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주인입니까?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것들이 도를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나은 나라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마을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을이 하고, 마을이 할 수 없는 일은 면이 하고, 면이 할 수 없는 일은 시군이 하고, 시군이 할 수 없는 일은 도가 하고, 도가 할 수 없는 일은 중앙이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주민자치. 그렇죠? 민주주의가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내려. 그래서 이전 이걸 바꿔야 된다. 그야말로 주민들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만 된다. 사실 저는 이번에 이 민회를 하면서 18개 시군을 다니고 있지만은 이거야말로 여러분들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돈도 내고 의자도 만들고 대화하고 이런 식의 역량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전시켜서 갈 수 있는 이런 주민자치가 돼야만 우리 농촌이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가 3강 5략을 제안을 하고 그동안에 18개 시군 다니면서 얘기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백두대간 핵심 구역 해발 1000m에 살고 있거든요. 그 백두대간 핵심 구역으로도 능선을 따라서 그 풍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 10년이 다 됐으니까 국산 1호기 풍력이 저희 마을에 세워졌어요. 근데 그때는 마을 주민이 다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니까 그냥 다 동의했겠죠. 근데 이게 가동이 되고 나서 저희 삶이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왜냐, 만 5년이 되니까 귀가 안 들려요. 이명이 생기고 제가 굉장히 건강에는 자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머 이런 세상에나. 그래가지고 풍력? 네, 풍력이 돌아가는 거? 네, 팔랑귀? 풍력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저희는 골짜기에 갇혀가지고 아까 그 백두대간에 그 풍력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사진에 보셨잖아요. 딱 그 피해자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막 문헌이고 논문이고 다 찾아봤어요. 세상에 우리나라는 이거를 법으로 증명을 하려면 피해자가 이거를 다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혼자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전혀 의지가 없어요. 내가 싸워라. 자기네 등만 보겠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걸 피했어요. 왜냐, 거리상으로 한 7km, 5km에서 7km 떨어져 있는 저희 그 과수원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집을 피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환경부령에는 500m 이내에는 풍력을 세워서는 안 돼요. 근데 저희 집하고 가까운 풍차가 세워져 있는 데가 474m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모든 그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게 잘못된 거죠. 근데 이미 세워지고 나서는 피해자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쪽 귀까지 마저 안 들릴까봐 이사를 했어요. 한 2, 3년 전에. 근데 이런 그 이익 사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로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너무 쌀벌해져요. 그리고 이게 그 미풍양속이라는 게 없어요. 돈의 논리에 의해서 너는 주민이 아니다. 새로 제가 그 과수원 땅으로 갔는데 그게 10여 년 전에 12년 됐거든요. 거기서 10년 이상 농사를 졌고 그랬는데도 그쪽에 가까운데 풍차가 들어온대요. 저는 몰랐죠. 근데 풍차 들어오는 데는 저는 이사 안 갑니다. 무서워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그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국가 사업이 벌어질 때는 기본 법부터 만들고 해야지. 거기서 그 주민들이 막 피 튀기면서 싸우고 너는 된다 나는 안 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거를 저는 아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예. 우리가 이제 밀양 송전탑 싸움에서 우리가 많이 봤고 모든 지역에서 완전 나쁜 짓 하면 돈 몇 푼 들고 와가지고 주민들 해유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급한 마음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멀쩡하게 잘 살던 동네가 둘로 갈라져야죠. 싸움박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나라가 왜 이런 짓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복권 얘기를 했는데 행복 안 해줘도 좋으니 제발 좀 건들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은 땅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농민이 없으면 땅도 죽고 인간도 죽고 나라도 절단해라는 거죠. 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비상사태에 준하는 아주 강력한 비상대책이 있어야만 이 문제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책이 나오지, 평상시 같은 이런 일상의 마음과 대책으로서는 저는 결코 이 위기에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많은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가장 급한 것은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청년 농부들을 육성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것이 100만 청년 농부 육성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매년
10만 아니면 20만 명씩의 청년 농부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 청년 농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청년 농민 기본소득을 실시하자. 그 다음에 청년 농민 기본주택을 실시하자. 청년 농민 기본자금을 실시하자. 그리고 청년 농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전량 수매하자. 이것이 받쳐져야 비로소 청년들이 내가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마음, 내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접고 나는 농사꾼이 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동기를 저는 비로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율곡이라는 사람이 10만 양병설이라는 거를 내세웠잖아요. 임진왜란이 다가오는 그 바로 직전에. 그런데 그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0만 청년 농부 양성을 해야 된다. 뻐꾸기라는 새가 좀 일찍 오는데 철새가. 근데 이 철새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리 안 오나 하고 기다렸는데 그다음부터 철새들이 안 들어오는 게 꾀꼬리도 안 들어오고 소쪽새라고 하는 이런 새도 안 들어오고 모든 철새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 시기에 5월달, 4월달, 6월달 이 아침 온도를 보니까 거의 10도 밑에 있었어요, 온도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현상이냐. 온도가 얕으니까 물론 그 철새가 안 들어오겠지만 이게 이후로다가 우리 농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혼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기후위기 문제는 이것이 너무도 완만한 변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아주 급격한 변화도 현상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메커니즘이 아주 전 지구적이고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오늘 우리 이 농업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 저희 부부가 결혼하면서 약속을 한 게 기회가 될 때 귀농귀촌해서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살자.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 나이 합쳐서 100살 될 때 1993년에 평창으로 귀촌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니까 금년으로 29년째네요. 목적은 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싶었습니다. 기르는 거. 그래서 재미있는 농사를 29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꽤 유명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브나라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뒤를 누가 이어서 할 거냐. 후계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과연 우리 가고 난 뒤에 우리 딸이, 그리고 그 딸 다음에 우리 손자놈이 계속 이어서 해줄 건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바로 후계자 문제입니다. 농촌 후계자죠. 저희가 원했던 것은 농산어촌에 맞는 그런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좀 했으면 하겠는데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오로지 시험 위주고 출세 위주고 판검사 되는 거 위주죠. 바로 마을에 맞는 그런 교육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이게 많은 농촌 후계자가 살려졌으면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교육이라는, 이거 우리가 국가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하듯이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뭐가 되자는 거냐? 그 영어 수학 잘해서 뭐라는 거냐? 하여튼 앞으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 본질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농촌 개벽운동이라는 것이 단순한 농민들의 어떤 수익을 높여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비전을 지금 바꾸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식량 작업은 아까도 계속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22%도 안 되는데 춘천에 생산한 쌀을 다 먹는다 쳐도 두 달밖에 못 먹을 쌀이에요. 근데 팔리지 않아서 춘천쌀이 안 팔려요. 그래서 농협에서 투표를 해버려요. 강제로 다른 데다 팔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먹거리 전략 수립하는 거 이렇게 과정을 보면 농민들의 의기보다는 학자들 내지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전략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략 결과물들이 지금 생산한 농산물들이 팔리지 못하는 현상까지. 지금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지역에서 우선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 기본법에 새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억대 농민을 양성하자고 그랬잖아요. 면별로 군별로 억대 농민이라고 막 칭송도 하고 박수 쳐주잖아요. 근데 그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억을 벌었으면 7천만 원이 없어지잖아요. 경영비로 다 나가요. 실제로 3천만 원밖에 못 버는데 바깥에서는 1억대 농민이라고 나를 홍보하고, 마침 1억 번 못 버는 농민들은 농민이 아니냐 이렇게 호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내가 3천만 원 벌으면 3천만 원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지, 왜 1억 농사를 지어서 7천만 원을 뺏기냐는 거예요. 자본에 뺏기고 농협에 뺏기고 고관분한테 뺏기고. 그래서 먹을거리 기본법에 나 병영비를 모든 농민들이 쓰는 모든 자재에 대해서는 원가 공개해라. 트랙터가 1억짜리가 아니다, 원가가 2천만 원짜리다, 이렇게 공개하고, 비료 한 포가 12,000원이 아니다 1,200원이다 공개하라는 거예요. 기본법에 들어갈 것이 모든 농민이 쓰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원가 공개하라. 이러면서 농민의 스스로가 나는 1억 벌 필요 없어, 난 3천만 원 벌으면 살 수 있어, 이렇게 하게끔 우리 기본법에 그런 걸 명시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100원을 하면은, 아까 녹색힘이 이전에는 100원을 하면은 80원이 농민 소득이었는데, 지금은 100원을 하면은 25원, 30원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 그 농사 지어 가지고 그 비용을 누가 주느냐 하면은 농자재 업자하고 농기계 생산한 사람들하고 다 그 유통업자하고 다 거기다가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억대 농부라고 해봐야 빚 좋은 개살구밖에는 안 되는 거지. 또 하나는 지금 원가 공개를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보조금으로 하는 일들은 다 생산 비용이 비싸. 그러니까 농민들이 예를 들면은 보조금 받지 않고 내가 축사를 지으면은 100원이면 지을 수 있는 것을 보조금을 받아가 축사를 지으면은 200원을 들여야 지을 수 있대. 이게 막 중간에서 이제 그 다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보조금 농정을 없애고 그 돈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공익기업직불을 주자 하는 이유도 살짝 그런 거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업 농촌을 살린다. 저희는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고민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런 교육, 농업, 노동, 사회, 지역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하는 사회 전반이 워낙 많이 붕괴되어 있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이거를 한꺼번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들이 무너지면서 먹거리에 대한 문제랄지 교육에 대한 문제랄지 그 두 가지 가장 기본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았나. 우리만 잘 살자는 것은 농민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그 텔레비 보면은 그동안에 많이 나온 얘기가 뭡니까? 텔레비 보면은 조금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갔다고 막 떠들고, 근데 농산물 가격이 내려갔다 말은 안 한다 말자면은 이런 얘기 농민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장면이 딱 있어. 슈퍼마켓에 소비자가 바구니 들고 나타나가지고 이 10,000원 가지고 살 게 아무것도 없네. 파 한 단 놓고 저 배추 한 단 놓으니까 끝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10,000원 타령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요. 한 10년 전에도 10,000원짜리 들고 와 살 게 없나 그랬다고.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텔레비에서 10,000원 들고 올 게 아니라 10만 원 들고 와가지고 살 게 없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갔는데 꼭 농산물은 싸야 된다 하는 이 소비자들의 잘못된 의식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언론이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0,000원짜리 타령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10,000원 주고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길거리 나가면은. 근데 꼭 왜 농산물만 가지고 10,000원짜리 타령하느냐 해서 그건 꼭 좀 고쳐야 되겠다 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이번에 민회를 쭉 다니면서 철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것은
내가 너무 몰랐다는 거야. 이 현실을, 사회 현실을 모르고 알고 보니까 이건 너무 나의 그 뭐라 그럴까 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나의 사고를 뛰어넘는 너무도 엄청난 일이라서 참 저는 그냥 박진도만 원망하고 있지. 나를 왜 이런 데 끌고 다녀가지고 이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었는가. 지금 쓰레기 문제만 해도 지금 서울서 나는 그냥 난 쓰레기 투기 버릴 때 아주 성실하게 분류하고 어떻게 하면 그 쓰레기를 줄일까 노력은 했으나 서울에 살면서 나가는 쓰레기 보면은 이게 쓰레기 쳐다보고 있는 내가 이게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좋은 병 하나면은 어머니는 그걸 갖다 놓고 그냥 몇십 년을 쓰시던 그런 병들이 뭐 요구르트 하나 먹고 뭐 하나 먹는데 그냥 펑펑 그 병들이나 이런 플라스틱 이거 발생하는 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매일 느끼는데 나는 그것만 안타까워했지. 그 뒤 그 쓰레기가 농촌에 버려진다는 건 난 꿈도 못 꿨어요. 그렇게 나 같은 놈도 모른다니까 그런 거를. 국민 개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거 지금 문명 국가가 됐다. 지금 대한민국이 뭐 세계 10위권의 뭐 어떤 경제 대국이 됐다. 이게 자체가 저주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환영해야 될 사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저주스러운 사태다. 이 문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축소를 시켜야지. 지금 생각해보세요. 태양광이나 지금 아까 풍력이나 비가 온다거나 또 그 끔찍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풍력이다 뭐 이런 것도 난 처음에 그냥 대체 에너지다 생각했거든. 그게 대체 에너지가 아니라 더 지랄스럽고 더 나쁜 에너지란 말이야. 그냥 석유 떼고 사는 게 낫지, 석탄 떼고 사는 게 낫지. 그런 거 해가지고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문명을 줄여서 우리 삶 자체를 어떻게 하면은 쓰레기를 줄이고 이 에너지를 적게 쓰느냐 하는 방법을 고안하지 않고 에너지는 그대로 쓸 테니 그만큼을 풍력으로 태양광으로 해내라. 그런 사악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어지는 건 전부 편리하게 농토를 까먹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토처럼 이 만만하게 그 사람들이 인구가 줄고 그러니까 이거 턱 비는 거 아예 비는 거 우리가 수매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 나라는 망하는데 이건 비상사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빈 선생이 나를 꼬신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게 안 된다. 그러니 그래도 당신이 끼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 거 아니냐. 잘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몸이 완전히 이렇게 집이 이렇게 허물어져서 부스러지듯이 지금 뭐 이 다리 쪽에는 쥐가 나고 이 무릎도 아프고 지금 이빨도 여기가 전부 여기 뭐 그거 뭐지 여기 박는 거 뭐지? 임플란트 한 이 뿌리가 다 지금 다시 염증이 생겨가지고 저기 하고 눈도 안 보이고 뭐 지금 아이고 참 이거 난리야 지금 난리나. 허리가 지금 또 여기 찌릿찌릿하게 또 이게 뭐가 물렁뼈가 삐져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저기
선생님, 네, 저한테 코를 껴서 선생님이 오신 건 아니고요. 그건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아니야, 그거 맞다. 제가 코를 꼈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제가 죄송스러운 것은 우리 선생님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많지만 여기 이제 80을 향해서 가시는 분인데 이거를 전국의 8개도를 18개씩을 돌다 보니 처음에 출발할 때도 지금 훨씬 몸이 나빠지셨어요. 허리도 더 아프시고 또 지금 다리도 더 불편해지시고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학자를 이렇게 전국을 모시고 다니면서 고생시켜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고요. 뭐 그렇다 해서 솔직히 뭐 좀 대단히 안 된 얘기지만 선생님한테 돈 1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자기 돈 내가지고 회비 내서 말하자면 이렇게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정말로 우리 국민들도 알아줘야 되고 우리 모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농촌에 대한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좀 공감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헌신을 하는 거 아니고 뭐 제가 뭐 특별하게 헌신하는 그런 말을 쓸 건 없고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이게 몹시 더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 충격이 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자니 이게 정말 한심한 거죠. 하여튼 오늘 우리 현실에서 지금 출발은 방법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거를 널리 알리자. 전 국민이 알아야겠다. 이 민회의 성과를 이 전 국민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대통령 후보 두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이것이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과거에 그 케이블카 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오색약수터에서 나 그때 그 가파른 길을 거기 5시간에 올라가느라 죽을 뻔했어. 그래도 거기 저 꼭대기가 어디지 거기? 대청봉에서 내가 쓴 이 플라카트를 들고 거기서 사진 한복까지 입고 이 한복까지 그 갖고 올라가서 갈아입고 그래가지고 이 미친 짓 하지 마라. 이거 왜 여기 나도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 이게 얼마나 저 아름다운 길인데 그거를 이 케이블카를 낸다는 거 솔직히 하여튼 이 모든 지금 국가가 하는 짓이라는 게 나쁜 짓만 골라 하잖아요. 그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나마 이 농민들이 전국의 농민들을 이렇게 오가나이즈해서 어떠한 통일된 의견을 만들었다. 그래서 박진도 선생님은 앞으로 계속 지역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그 경제학적 지식을 소빈 경제학이라고 부르자. 그래가지고 앞으로 왜 막스 경제학이고 왜 농촌 경제학이냐? 당신의 소빈 경제학. 그래서 소비니즘 얼마 뭐예요? 소비니즘. 네, 그래서 그 좋은 생각. 나는 박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내가 이렇게 댕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진짜 젠틀맨이에요. 일단 나이스맨. 그리고 사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경제학적인 이론에 대해서도 다 포용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우리가 가자. 그런데 저는 소빈 경제학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민족의 현 시점에서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총행복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여전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구나. 뭐 도시 노동자들이나 뭐 서민들이나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농산어촌이 개벽이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의 농촌은 농산어촌은 도시의 식민지다 이런 표현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골치 아픈 것들은 다 농촌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혜택들은 도시에서 다 보고 있고 여기 조금 가면은 서면에 박사로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그
박사가 그 동네 출신 박사가 이 동네가 아주 훌륭한 박사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43호 박사라고 그러길래 박사는 없어도 사는데 농사 짓는 사람 없으면 다 죽는다고.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훌륭하지 박사가 왜 훌륭하냐고. 앞으로는 훌륭한 박사가 많이 나왔다는 건 좋은데 훌륭한 박사 많이 나왔다 소리는 다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교육은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4학년 때 결정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 없으면 다 죽을 것 같아. 나는 평생 농사 지어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사에서 중학교를 내가 안 갔어요. 못 간 거야,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박진도 교수는 만나지 지금 세보니까 76년도 만났으니까 같이 늙어가는데 그래도 고마운 것이 그때부터 농민의 교육을 같이 진행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다 뭐다 정치로 뛰어드는데 그래도 혼자 남아 있어요 지금. 근데 앞으로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면은 좀 장관으로 추천할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라관 장관도 안 해서 이제 그런 거 신경 마시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 강원도가 제일 우리 화천 요쪽 지역이 멧돼지 잡는다고 철조망을 엄청나게 철조망해서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 2겹 3겹으로 쳤는데 그 멧돼지 그냥 잡게 놔두면 되거든요. 그걸 위해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잡느라고 돈 벌고 철조망 그거 좀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면 잡아먹거든요. 우리가 고라니도 다 잡아먹었거든. 이제 그런 거에 좀 문제고, 그다음에 뭐 축산 폐기물 막 이렇게 하는데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소 2마리, 돼지 5마리, 닭 20마리 다 나눠서 하면은 문제들 하나도 없는데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큰 문제다 이런 거고요. 근데 마침 그 농림부 국장이 왔길래 고충이 뭐냐고 그러길래 스레트 버리는데 돈을 내고도 못 버리니까 우리 화천은 아무 걱정 없다고 그냥 밤에 그저 북한강에다 넣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가지고 단장 가더니 스레트 이거 수거해 가는 거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강원도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계속 오염만 시키면 되니까 그 손에서. 그래서 내가 오줌 싸면은 3일 후에 서울서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왜 강원도서 걱정을 하고 우리가 서울서 이렇게 빌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늘 오염만 시킬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연이 서울서 빌러 오니까. 제일 교육 많이 받으신 분이 도울 선생이고, 내가 교육 제일 안 받은 사람이 난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부러운 일이 있대요. 도울 선생이 제일 부럽대요. 왜냐, 방송 시간을 많이 탈 수가 있으니까. 그 대통령인데 그렇게 시간을 안 준다고.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방송을 제일 많이 타신 분이 오셨으니까 우리 이야기한 거 수시로 전달해 줄 줄 압니다. 농촌의 어떤 지난 60년간을 돌이켜봤을 때 그 60년은 수탈의 기간이었고 또 착취의 기간이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축적돼 온 이 현실이 켜켜이 쌓여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산업 생산에 근거한 농업이 해체시킨 농촌 마을 공동체가 복원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국에 3만 6천여 개의 리 단위가 있는데 강원도에는 물론 2,200여 개의 행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농민들이 어떤 삶을 마을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농가 구성이라든가 농사로 마을살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농민들과 대화를 하고 거기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농민들의 요구 실현은 이제 한 목소리로 나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제가 그 지난 17차례의 그 지역민회를 통해서 그 농촌 주민수당과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사안이 나름대로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에게 지급되는 모든 직접 지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와 유관된 농민단체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조속하게 이것을 통합해내서 그것이 농촌 주민수당이 됐든 또는 그 어떤 제3의 명칭이 됐든 이 명칭을 통합하는 과정도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도울 선생님 가르침 중에서 절절하게 느끼는 것이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없고요. 예,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동기일체, 무의와의 동학정신이 다시개벽으로 이 땅에 되살아나기를 기원하면서 저도 이 계백대행진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과 관련된 그 지원은 공익기여 직접 지불로 하자. 농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농업이 아니라 농촌 지역과 관련해서는 농촌 주민수당을 주자 하는 게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박진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그 농민 기본소득에서 논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뭐 그 은퇴농은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 다 있죠. 그런데 서로 각자가 농민단체들이 우리 특히 농민들이 단합이 잘 안 되니까 정치권에서 우습게 알게 되고 우리가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없으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법치국가고 국회에서 모든 일을 하는데 우리 농민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에 바쁘니까 이렇게 지금도 이런 모임도 농한기철이니까 이게 되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물론 계백 대행진을 하고 오시면서 고생하셨지만 고생하신 만큼 농민들이 참석을 못했지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도 우리 도울 선생님하고 박진도 선생님이 져야지만 농민들이 희망을 가졌다가 버리지 않고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그 법제화를 농민들을 위한 똑같은 기본수당이나 뭐 농촌수당이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논의가 잘 안 된다. 이러면 뭐 정치권에서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을 거고 그거에 핑계 될 거고 우리 농민들은 이런 큰 뭐 100년 만에 동학혁명 이후에 최초의 농민혁명이나 마찬가지인 일을 해놓고 결과도 없이 이걸로 그냥 행진으로 끝난다? 그러면 농민들은 더 실망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농촌에 뭐 희망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저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를 걸었던 농민들이 실망을 하면 어떡하나 이것이 정말 제 인생에도 큰 문제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작은 문제에서까지 이거는 사실 지금 농민 기본소득이냐 뭐 농촌 주민수당이냐 이런 것은 저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도 그건 저한테 요구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농민들 스스로 이런 것을 합의를 봐야지. 이런 걸 합의 안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양심을 지킬 자신 있어요.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여기서 받은 충격을 제가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는 같이 못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나가면은 그러면 내가 그 도대체 참여할 수 없는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있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작할 때보다 지금 이렇게 와보니까 또 대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마음을 통하고 합의할 수 있는데 그 사소한 거 가지고 그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지금 말씀했듯이 정가에서 보기에 너희들 이거 뭐 의견이 분열돼 가지고 이거 이 명칭 하나도 통일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양보를 어떻게 하고 양보를 할 건 하면서 어떠한 방안을 생각해야지. 예를 들면 하나의 이념적인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양보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포용 못 하세요. 저는 도망가요. 내일이라도 저는 딱 돌아서면은 저는 딴 방식으로 저 나름대로 이러한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농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농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농촌의 문제가 아니고 농민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거 국가의 중대사고 국민 전체의 문제고 이건 나의 철학적 소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조금 마음을 열고 서로가 부드럽게
합의를 볼 수 있는 방향에서 합의를 볼 수 있는 거는 합의를 봐야 된다. 제가 여기 춘천에 온 이유는 사실은 나는 우리 집에 6남매의 막내둥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 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보고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딜 가는데 내가 그 서울에서 성벽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나보고 오빠 그러는 거야. 나는 평생 오빠라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의 동생, 그러니까 나하고 이종간이죠. 작은 이모의 막내딸이 있었어요. 난 어렸을 때 헤어졌기 때문에 몰랐거든. 걔가 있는지도. 바로 보니까는 걔인 걸 알겠더라고. 그래서 인경이냐? 그래서 저기라는데 그 성이 나하고 다르죠. 정신인데 그 춘천서 잘 살더라고. 그래서 춘천 그러면 내가 춘천에서는 오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거 여담입니다만은 하여튼 춘천과 또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 얼마나 지금 이 나이 돼서 누가 진짜 이쁘거든 얘가. 그런데 고상하게 늙은 왔어? 지금 있어? 갔어? 그 얼굴 좀 보여주면 좋은데. 걔가 하여튼 참 저한테는 위로가 많이 되는. 그래서 가끔 전화하면 오빠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아요. 깨달았던 게 있네요. 농촌 마을은 신의 마을이구나. 신성한 곳이더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덕에 가면 장승이 있고 장승이 지키지, 마을에는 운물을 지키지, 당산이 있지, 집만 하더라도 저거나 터줏대감이 있지, 선왕신이 있지, 그 다음에 아구의 신이 있고 똥투간에도 신이 있고 모든 곳에 다 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을 이분들이 그냥 함부로 모신 게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모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적에 호미질 하면서 이 호미에도 신이 있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마을 분들이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체계가 결국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농촌이 이 귀한 문화가 다 사라지면서 오로지 남은 거는 지금 그런 그 신성한 마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오로지 모든 사람들의 눈은 돈밖에 없는 이 이상한 문화로 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가 모르는 가장 큰 어쩌면은 아픔과 이거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후에 농촌 개벽을 할 때 이렇게 고조선부터 내려왔던 이 켜켜이 쌓은 이 어마어마시한 이 문화의 유산을 어떻게 복원하고 지켜나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사실. 네, 박수, 박수. 화천에서 저희 신랑이랑 이제 아이 둘을 낳고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어요. 참 녹록지가 않아요. 저희가 일단 대출을 받아서 땅을 했고 그 대출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거를 갚아나가는데 농촌에서 삶이 너무 좋은데 저희가 농사로만은 먹고 살 수 없더라고요. 농산물로 난 수매해서 난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 가능한데 그걸로 이제 대출을 갚아가면서 사는 게 힘드니까 이제 나가서 건축 일을 하거나 기계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요새 사람들이 뭐 코인이다, 뭐 주식이다 이런 걸로 많이 돈을 벌잖아요.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농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땅을 이렇게 가꾸면서 나는 농산물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이걸 돈으로 일단 환산을 하고 이게 그다음 이렇게 젊은 청년들한테는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보고 농촌으로 올 것인가? 농촌에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갈 것인가?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힘듦에도 와야 하는 이유는 그 농업이, 농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본인들이 잘 알고 이거를 조금 뭐랄까 나라적 국가적으로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농사를 지을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농민분들, 농부님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여기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강연 다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농촌 주민 자치의 실현, 이걸 실현하다. 이 5번째 모든 게 집약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참석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농촌 살리기, 농업 살리기, 마을 살리기는 나라가 해주는 줄 알았어요. 정치가가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그걸 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하는 겁니다. 농촌 살리기도 농민이 스스로 해야 하고 주민이 스스로 해야 하는, 그거를 30년 동안에 깨닫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농촌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행진을 하는데 이걸 해나가는 것 자체도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촌 주민자치에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실천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농촌 개벽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우리 박진도 선생님이 항상 주장하신 것이 궁극은 농민 스스로 깨어나서 농민 스스로가 그 스스로의 비전을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역사적으로 이 대행진이 여기서 마무리되겠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춘천의 의암댐이 왜 의암댐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의암 유인석 선생님이 춘천 사람이에요. 네, 춘천에서 태어나셨고 그 사당은 저쪽 그 제천에 있지만은 춘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1894년에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그 해에 94년 11월에 우금치 전투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그 많은 뭐 각지에서 다 토탈 합치면 거의 30만 명의 농민군들이 그 정부군과 일본군의 총 앞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상황을 그 기록한 초토사, 그들을 진압하러 온 사람이 쓴 일기에 저들은 무슨 의리와 무슨 담력을 지녔길래 저렇게 목숨을 초계같이 알고 저렇게 달려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진행될 때 고종의 직서가 나옵니다. 그 고종의 직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일본군을 도와주십시오. 일본군은 하등 우리 민족에게 해야 되는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을 도와서 우리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까? 하고 농민군을 처참하게 진멸시키는데 고종이 도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본 랑인이 들어와서 고종의 부인이에요. 우리 국무인 하여튼 민비가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난입해가지고 칼로 그냥 난도질을 쳐버리잖아요. 그때서야 좀 감이 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모든 우리나라 유생들이 그 전만 해도 동학농민군을 모두 뭐냐면 동비라고 부르고 완전히 이거 괴물들로 봤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동학농민군이 옳았구나 하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30년을 동학농민군들을 싸워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야 한국 지성인들은 사서삼경 외인다는 사람들은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병이 일어나요. 그때 전국에 그나마 뒤늦게 일어난 그 유생들을 전체에다가 통솔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의암 저분이었어요. 그래서 의암이 3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처음에 의병을 일으켜서 항거하라. 그럴 여건이 못 되면은 이 땅을 떠나서 만주에다가 독립기지를 만들어라. 3번째는 이거를 이 2가지를 못하면 너희들은 자정치명, 곡기를 끊고 죽어라.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그 지성인들이 그 당시 곡기를 끊고 자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당을 다, 예를 들면 안동에 있는 그런 석주 이상용은 다 사당을 묻어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서간도를 이 유인석 선생이 여기서부터 싸워가지고 올라가면서 서간도까지 올라가서 서간도에 신흥무관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유생들이 그 의병으로 그 일어날 때의 그 을비전의 주축이 뭐냐, 누구냐? 전체가 강원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동학난 그러면은 뭐 동학농민혁명 그러면 전부가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데를 생각하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지만 강원도가 이 동학의 경전도 전부 강원도에서 박은 겁니다. 인제에서 박은 거고. 그래가지고 정의로운 의병을 일으킨 것도 이 강원도 사람들이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의 힘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볼 때, 이건 그 여기 의암 유인석 선생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13도 총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의군의 참모 중장이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안중근이었어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이고 난 다음에 정부가 이 자기를 재판하려고 그러니까는 나를 살인범으로 니들이 감히 재판을 하냐. 나는 국제 공법에 의해서 나는 전쟁포로다. 그러니까 나를 전쟁포로로 취급하라. 나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개인을 죽인 게 아니라 이 국가를 위해서 명예로운 효율적인 전쟁을 치른 것이다. 내가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저놈을 쏘는 것이 나로서는 효율적인 전쟁 방법이었다. 그러면서 여순에서 최후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이 참혹한 희생을 강요해왔고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정의롭게 이 역사를 지켜간 사람들의 발자취, 이것이 그 핏자국이 여기에 묻힌 역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 폭력이 들어와도 귀가 먹어? 그 호소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나약하고 힘없고 그렇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 역사의 최전위에서 가장 이 역사가 지금 끝나버린다. 조선왕조가 끝나버린다. 그 벼랑길에, 그 서슬퍼런 그 벼랑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벼랑 끝에서 내다보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 조금 뒤에 있는 새끼들은 서울서
뭐 콘서트나 가고 뭐 하면서 아무런 문제, 우리나라가 경제 10위의 대국이고 문화적으로도 사방 뭐 미국에서 그거 뭐 BTS가 휩쓸고 뭐 여러분들 BTS 노래 가사가 뭔지 알아요? 에? 조용필이 노래만큼 해도 뭐가 오냐고. 다 허위라고, 허위. 에? 그런데 속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거고, 나도 그 양심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온 거고,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에? 여기서 그냥 이 감론을박해가면서 분열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기나긴 농촌 개벽 대행진은 세계사적으로 의미를 갖는 위대한 행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불려갈 어떻게 이걸 정말 키워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모두 결의와 각오와 자각과 여러분들의 희망, 이런 것이 뭉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행진의 마지막이 춘천에서, 내가 오빠라는 소리를 듣는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했다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도 선생님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저도 짧게 인사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사실 18개 시군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이걸 다 끝까지 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솔직히 다녀보니까 모든 대행진을 지역에서 다 꾸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보고 꾸려서 나왔다면 한 2개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역에서 다들 마음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해서 정말 무사히 잘 마쳤다.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어떤 계기가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어저께 평창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해 본 적이 2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대행진의 지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로 모처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여서 공통적으로 우리 농촌 문제를 고민할 기회가 됐다. 그래서 이걸 그냥 지나간 걸로 하지 말고 이걸 계기로 해서 좋은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강원도 같은 강원도에도 정말로 우리 농촌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사회, 소비자, 노동자, 농민, 학자들 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고민해서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대행진 자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지역을 바꾸고 우리나라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8개 시군의 대행진이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국민 총행복과 농사노촉 오촌 개벽 강원도 대행진 선언문. 희뿌연 탁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플라스틱 성분의 물을 먹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자고 지역을 봉쇄하고 매일 방역을 실시하면서도 끊임없이 개발만을 외치는 모순된 사회에 우린 살고 있다. 세계화 자유무역으로 질병의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거대 자본에 종속되는 자연의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의 고유한 가치는 자본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개발지역은 부동산 투기로 생명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내몰린 결과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돌연변이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무척 힘들어지고 있다.
강원도에서도 돼지열병을 막아내야 하고 구제역 백신을 해마다 놓아야 하고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생명조차 위협받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강원도의 농산어촌이 금수강산에서 철탑강산, 원자력 강산, 콘크리트 강산으로 바뀌고 있다. 누가 원해서 누굴 위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가? 해마다 예산은 늘어가는데 농산어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농림, 어업의 생업마저도 헌시짝처럼 버려지는가? 우리가 추구해온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서까지 밀고 나갔을 때 자연은 원래의 모습대로 과연 되돌아올 수 있기는 한 것인가? 이젠 우리가 생각을 변화시키고 몸을 변화시켜서 자연 속의 인간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의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유한한 자연 자원의 고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제 성장의 결과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 이제 경제 성장은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해오던 일을 중단하고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자연을 근원으로 삶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공업화된 농업에서 생태적 농업으로, 시멘트에서 흙으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생각과 습관과 생활을 바꾸어 나가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기후의 위기와 식량 위기, 농촌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회 변화를 촉구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대행진을 시작한다. 하나, 농촌의 청정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며 살아가기로 한다.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공공의 기능을 다 빼앗긴 주민들은 장례마저도 돈 없이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염된 공기와 악취, 소음과 전자파의 피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돌봄, 교통, 의료, 주거, 문화, 인적 자원 등 공공의 사회적 자본을 늘어나가도록 하자. 하나, 먹을거리를 국내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공급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지를 보존하고 농민을 육성하며 농산업종 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자.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농식품 문화를 유지 보존하자. 하나, 농민을 비롯한 농촌 주민에게 공익형 직접 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주민수당을 주는 것은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농촌에서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자. 하나, 농촌에서 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벌이와 상관없는 일을 해도 해야 하고 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일들을 스스로 결정할 때도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로 발전시켜 좀 더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주민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주민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자. 우리는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국민의 문제로 바꾸어내고자 한다. 일손이 바쁜 시기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몰려오고 코로나로부터 탈출하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자연이 되고 미래의 신산업인 농식품에 젊은이가 뛰어들 수 있는 농산어촌 개백 대행진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추수가 끝나면 전국에서 울려 퍼지는 함성으로 도시민의 가정에 배달되는 영상으로 개벽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할 것이다. 강원도민이 함께 목소리를 모아 네트워크를 만들어 기후위기, 식량위기, 농촌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2021년 12월 15일 국민 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강원도 대행진 참가자 일동